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 EEZ 안에 있다. 2. UAE, 한국의 초대박 제안. 3. 역시 한국이 옳았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이어도 남쪽 우리나라 EEZ 안에 위치한 호랑이 암초에 중국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과의 영토 분쟁 지역은 간도나 이어도 외에 또 다른 곳이 있습니다. 바로 호피초 호랑이가 죽암초라는 의미의 이어도 남방에 위치한 암초입니다. 현재 이 암초가 곧 다가올 한중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한국의 좁은 해양 영토 확장의 기회. 세계적으로 EEZ의 면적은 곧 국력을 상징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넓은 EEZ 배타적 경제 수역, 해양 영토를 확보하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바로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과거 제국주의 시절 확보했던 태평양과 인도양의 섬들을 아직까지 상실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본토와 인접한 대서양 지중해에서의 EEZ 면적은 생각보다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제도 프랑스령 칼레도니아, 그 외에도 인도양에 위치한 수많은 섬들을 포함하여 프랑스의 해양 영토 EEZ 면적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EEZ 면적 상위권 국가 랭킹을 따져보면 사실상 강대국이 대부분입니다. 프랑스, 미국, 호주, 러시아, 영국, 인도네시아,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브라질 순서로 상위 10개국 랭킹이 돼 있으며 한국의 랭킹은 세계 55위로 밀려나 있어 안타까움을 줍니다. 중국도 육지 땅은 크지만 바다 영토 면적이 적어 세계 34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해양 영토 확대의 기회가 있습니다. 우선 통일을 하게 되어 북한의 EEZ를 합산하게 되면 현재 47만 5,469제곱킬로미터에서 EEZ 랭킹 101위 북한의 11만 3,888제곱킬로미터를 합산하게 되면 58만 9,357제곱킬로미터로 지금보다 순위가 약 4계단 상승해 51위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보면 통일 후의 EEZ 역시 작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7관구 배타적 경제수역 합산입니다. 제7관구는 현재 한일 간 공동관리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상황으로 면적은 82,610제곱킬로미터로 합산 시 67만 1,967제곱킬로미터로 세계 40위까지 대폭 뛰어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은 아직 제7관구 근처로부터 영토가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지도를 놓고 보면 마라도가 가장 가까운 우리 영토입니다. 제7관구가 우리 영유권으로 주장되는 이유는 EEZ 국제범위 만들어지기 전 영해 기준선이 아닌 대륙분 기준선을 따랐기 때문에 한국이 중일보다 우선적으로 우리나라의 바다라고 선언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제범상 EEZ 설정의 기준이 해안선을 기준으로 한루를 따르기 때문에 제7관구 근처에 영토 하다못해 암초 같은 지형지물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어도가 대표적인데 더 가까운 암초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암초들을 중국이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7관구 근처에 암초 호랑이 암초. 제7관구 호랑이 가죽 암초라고 명명된 이 암초는 타이거 리프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해외 백과사전에서는 중국과 한국 간의 분쟁을 암시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과 한국이 서로 이 암초가 자신의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미래 분쟁 가능성을 암시하는 문구를 서술해 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국제법상 경계로는 한국의 EEZ 안에 위치하고 있어 엄연한 한국이 개발 권한을 갖고 있는 암초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더욱 놀라운 부분은 이 호랑이 암초의 수심이 불과 20m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그뿐 아니라 호랑이 암초 인근에는 오리 암초 압도라고 명명된 암초도 있는데 이 역시 한국의 EEZ 안에 포함된 암초입니다. 놀라운 점은 수심이 불과 호랑이 암초는 20m, 오리 암초의 경우엔 수심 31m 정도로 분석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암초가 국제적으로 중국의 EEZ 선 안에 들어가 있었더라면 중국은 당장 콘크리트를 들이부어 남중국해의 암초들에 자국의 영해선을 만들었던 것과 같은 일을 벌였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이여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널리 확산됐습니다만 이 호랑이 암초와 오리 암초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엄연히 우리 EEZ 안에 있는 암초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세 번째 케이슨 블록 하나면 해결될 일. 놀라운 점은 이 두 암초가 앞서 말했듯 수심이 매우 얕다는 것입니다. 엄연히 우리 EEZ 개발 가능 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개발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암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하루면 이곳에 섬을 뚝딱 만들 수 있습니다. 블록 하나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케이슨 블록이란 육상에서 제작된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을 마치 배처럼 동동 띄워서 설치하고자 하는 바닷속에 침수를 시킨 후 토사를 메꿔 육지화시키는 신종 간척 기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케이슨 개발 기술이 가장 발달한 나라로서 현재 울릉도 공항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기술로는 케이슨 블록의 경우 25m, 1만 톤급의 케이슨 블록 제작 기술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룻밤 사이에 뚝딱 설치하고 올 수 있는 수준입니다. 현재 케이슨 블록 설치가 가능한 제7관구 근해 우리나라 EEZ 안에 위치한 암초들은 총 4개입니다. 이어도 파랑초와 앞서 언급한 호랑이 암초 그리고 오리 암초입니다. 이여도와 파랑초는 이미 이여도 해양과학기지가 지어진 상황으로 중국 당국이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조처가 취해진 상황이나 위험한 곳은 호피초 즉 호랑이 암초 그리고 앞초 즉 오리 암초 2개 암초입니다. 호랑이 암초의 경우 수심 20m, 오리 암초의 경우 수심 31m로 가장 주목해야 할 암초가 바로 이 호랑이 암초입니다. 수심 20m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케이슨 블록 단 한 개면 우리나라가 영유권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암초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중국보다는 빨라야 할 것. 문제는 이 호랑이 암초가 케이슨 블록을 제작 가능한 우리 영토와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산업 중심지 상하이 연안으로부터는 319km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한국이 더 가깝습니다. 마라도로부터는 186km, 제주도 강정항으로부터는 211k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상하이는 케이슨 블록을 제작 가능한 산업시설이 충분하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는 자연환경 보호가 되는 관광지로서 이러한 생산시설을 만들기 매우 까다로운 상황입니다. 때문에 중국 당국이 먼저 선점을 하기 전에 이 호랑이 암초 이여도 파랑초 앞초 같은 제7관구 최인접 저수심 암초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국가적으로 선점할 수 있도록 전략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제주도가 중요합니다. 제주도는 안타깝게도 현재 중국 스파이로 의심되는 활동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비밀 경찰서가 2곳이나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제주도에 알려지지 않은 곳이 더욱 많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 같은 제주 남방해역 중국과 첨예한 영유권 대립이 있는 지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곳으로서 이러한 전략시설 구축에 방해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큰 지역이기 때문에 안보적 차원에서 더 전략적이고 치밀하게 제주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남중국해의 암초들에 대해서 재빠르게 선점하여 콘크리트를 들이붓고 인공섬을 만들어 영유권 선포를 하며 베트남, 필리핀 등과 영유권 갈등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섯 번째, 분명하게 일어날 해상 갈등. 제7관구 문제는 분명하게 한일 간의 문제이지만 그런데 문제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서 아예 무력을 동원해 강제 점령을 할 뿐 아니라 일거에 인공섬을 조성하여 국제적인 비난을 받곤 했습니다. 게다가 2008년에는 중일 간의 제7관구 양분할안에 대한 논의까지 진행됐다가 무산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 지역 근방으로 핑후 유전지대라는 해상 유전지대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중국은 분명히 한일 간의 제7관구 협상이 종료되는 2028년에 맞추어서 이 지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에 끼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때문에 한일 간의 이 문제를 잘 매듭짓지 못한다면 중국이 개입됨으로 인해서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까지 끼어들게 되는 그야말로 제2위 남중국해가 될 상황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그에 앞서 이어도 주변 암초들 특히
수심이 얕은 호랑이 암초 호피초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게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중국은 이미 2013년 동중국해 북동쪽의 호랑이 가죽 암초 지형에 대한 이해와 새로운 발견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해 체계적으로 이 암초에 대한 영유권 주장에 밑바탕을 깔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아직 한국은 우리나라 EEZ 안에 있는 암초임에도 불구하고 이름조차 제대로 민간에 홍보되지 못하는 판국입니다. 중국은 이 암초의 이름을 호랑이 가죽 암초라는 다소 섬뜩한 이름을 지어놓은 상황입니다. 호랑이를 상징하는 대한민국을 의식한지는 몰라도 상당히 섬뜩한 이름입니다. 과연 이 암초가 이 주변 해역을 향해 포효하는 한국 호랑이가 될지, 아니면 중국의 의도대로 한반도 호랑이의 가죽 껍데기가 된 중국 패권 확장의 희생 제물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이 중대 결단을 내렸습니다. 바이든이 한국의 반도체와 자동차를 박살내려 뒤통수를 친 데 이어 이번에 이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뒤통수를 치면서 제대로 선을 넘어버리자 한국이 중대 결단을 내린 것인데요. 바이든은 한국의 뒤통수를 친 뒤 프랑스와 손을 잡았다가 한국의 너무나도 강력한 반격에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한국의 이번 반격으로 미국이 너무나도 큰 타격을 받자 3억 미국인들은 바이든은 지금 당장 한국에 무릎 꿇고 사과해라. 그래야 미국이 살아남는다. 라며 한국의 반격을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한국과 미국이 전 세계 원전을 싹쓸이하자 한국의 기술력과 미국의 자본력이 더해지면 전 세계 원자력 발전소는 한국과 미국 연합이 싹쓸이할 수 있다. 한국이 제3국에서 원전을 수주하면 미국을 사업에 끼워주고 반대로 미국이 제3국에서 원전을 수주하면 한국을 끼워주겠다. 한국과 미국이 함께하자 라고 한국에 약속한 바이든. 자, 그런데 최근 너무나 한국에 충격적인 뒤통수를 쳤습니다. 초대규모 원전을 건설하려는 불가리아가 한국을 최종 파트너로 선정한 뒤 모든 사업을 맡긴 상황에서 이제 3만 뜨면 되는데 갑자기 미국이 개입해 뺏어갔습니다. 충격적이게도 미국은 한국을 버리고 프랑스와 손잡더니 불가리아 정부를 압박해 한국의 수주가 확실했던 불가리아 원전 건설을 뺏어갔습니다. 지난 20일 업계 등에 따르면 불가리아 에너지부는 미국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EDF가 극비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초 미국이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원전의 프로젝트사와 AP1000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곧바로 프랑스가 불가리아 정부 측과 벨렌의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두 기업이 마치 하나의 팀처럼 움직이는 점을 엿볼 수 있다. 전했습니다. 한국의 수주가 확실했던 불가리아 원전을 미국과 프랑스가 손을 잡고 빠른 속도로 뺏어간 것이죠. 뿐만 아니라 미국은 한미 원자력국제 공동연구를 갑자기 중단시켰고 심지어 미국은 한국이 한국에 짓는 원전을 제외하고는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한국이 원전을 짓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원전 건설 기술을 그대로 베꼈으면서 미국의 기술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어이가 없죠. 이렇게 한국에 제대로 뒤통수를 친 뒤 미국은 프랑스와 손을 잡더니 불가리아뿐만 아니라 한국이 수주했던 모든 수주들을 뺏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원전 기술보다 미국과 프랑스 연합의 원전 기술이 훨씬 더 훌륭하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말이죠.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버리고 프랑스와 원전 협력을 선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네, 바로 프랑스에서 56개 원자로 절반 이상이 한 번에 가동 중단되는 등 심각한 기술 겸함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때문에 프랑스는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에너지가 부족해 전력 비용이 폭등해버렸습니다. 최근 끝이 보일 줄 알았던 러시아 전쟁 상황이 더 심각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으면서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은 러시아로부터의 천연자원 공급이 완전히 끊겨버렸고 이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치솟았던 전기 가격이 프랑스 원전 가동 중단으로 끝을 모르고 너무나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프랑스 일반 서민들은 더운 여름 날씨에도 에어컨은커녕 선풍기조차 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룸버그 통신, 유럽에너지 거래소,
EEX의 집계를 인용해 프랑스의 전력 도매 가격이 메가와트아워 MWH 당 1130유로로 치솟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연초 150유로 수준에서 8배나 폭등한 것으로 프랑스 도매 전기요금이 1000유로를 넘어서기는 처음입니다. 프랑스 원전의 심각한 결합이 드러나자 불가리아를 포함해 원전을 미국 프랑스 연합에 맡기려던 국가들은 일제히 계약을 취소해버릴 것이라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고 카르마라고 합니다. 좋은 일을 행하면 좋은 일이 찾아오고 나쁜 일을 행하면 자기 자신에게 나쁜 일이 찾아온다는 뜻인데요.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의 뒤통수를 치고 프랑스와 손잡았다가 그나마 확정됐던 원전 수주도 모두 날리게 된 셈입니다. 최근 미국은 한국이 확정했던 폴란드 정부가 추진하는 40조 원대 원전 수주를 뺏어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에 넘겨준 데 이어 한수원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입찰 관련 정보 신고를 미국 에너지부 DOE가 반려 조치하면서 한국 정부가 장기간 공을 들여온 체코 수출마저 무산시켜버렸습니다. 결국 한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미국이 적대국으로 지정하며 노발대발하는 두 국가 이집트와 UAE. 미국은 이집트와 UAE가 미국 편에 서지 않고 중국과 가까이 한다며 한국도 이 두 국가와 절대 그 어떠한 교류도 하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미국을 무시하고 이집트와 UAE 두 국가의 대규모 원전을 건설하기로 하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국 수력원자력이 3조 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의 기자재 공급과 건물, 구조물 건설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산업부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 UAE, 바라카 원전 이후 13년 만에 대규모 원전 분야 수출이라고 전했는데요. 이집트뿐 아니라 아랍에미리트에서도 또 대규모 원전 수주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이제는 대놓고 한국이 미국 대신 UAE와 손을 잡고 전 세계 원전 시장을 싹쓸이하기로 하는 파격 발표를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과 무한대에 가까운 자금력을 가진 UAE가 힘을 합쳐 전 세계 원전 시장을 싹쓸이하자는 것인데요.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양국이 제3국 원전 시장 공동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대상은 영국이라며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VAE 원자력공사, ENEC 간에 제3국 진출에 대한 협약이 맺어진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UAE가 제3국 원전 공동 진출 협력의 첫 대상으로 영국을 꼽은 건 양국 원전 파트너십의 장점을 최적화할 수 있는 곳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UAE는 오래전부터 영국과 매우 특별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19세기에 영국의 보호령이 되었다가 20세기에 독립했는데요. 보호령에 포함되어 영국의 지배를 받은 당시에도 일본이 한국을 식민 지배한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후에도 UAE와 영국은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 더 가까이 지내며 강력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는데요. 이 덕분에 UAE의 거의 모든 실세들은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고 대학원까지 마친 뒤 다시 아랍에미리트로 돌아오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됐습니다. 이렇게 영국과 최고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와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한국이 손을 잡으면 전 세계 그 누구도 도전조차 할 수 없습니다. 보시면 미국과 프랑스, 한국이 똑같은 수준의 원전을 지으면 프랑스는 한국의 2배, 미국은 한국의 3배 높은 비용이 듭니다. 게다가 사후관리나 품질을 장기간 검증 결과 한국이 프랑스나 미국 원전보다 훨씬 안전하고 내구성도 뛰어납니다. 프랑스 원전은 해마다 대규모 가동 중단으로 난리가 나고 있는 것을 보면 한국 원전은 너무나 조용해 뉴스에서 몰 일이 거의 없습니다. 네덜란드도 바이든의 파격적인 제안을 걷어차고 한국과 손을 잡는 중대 결단을 내리며 바이든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 및 국가 에너지 안보 확보,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지난해 말 원전 건설 로드맵을 발표하고 1000메가와트 이상의 원전 2기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한 전문가는 미국이 한국과 연합을 결성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한국-미국 연합에 네덜란드가 모든 것을 맡기려 했다가 미국이 최근 한국과 갈라서더니 프랑스와 손을 잡자 네덜란드는 미국이 아닌
한국을 선택하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했습니다. 네덜란드도 한국을 사랑하는 국가로 매우 유명합니다. 3나노 이하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반도체 장비 EUV. 전 세계 EUV 시장을 완전히 독점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ASML은 반도체 업계의 슈퍼갑이라 물리고 있는데요. 바이든은 네덜란드의 ASML이 미국에 대규모 공장을 짓고 인텔의 EUV 장비를 대규모 공급해주기를 부탁했습니다. ASML이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EUV 장비는 고작 40대 정도인데 대만의 TSMC와 한국의 삼성전자가 싹쓸이하고 있기 때문에 인텔은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네덜란드의 ASML은 바이든의 제안을 걷어차버린 뒤 한국에 2,400억 원을 들여 EUV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파격적인 선언을 하며 바이든에 대충격을 주었습니다. 최근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이 무척 치열합니다. 각 나라의 내로라 하는 기업들이 모두 뛰어들어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전기차 시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테슬라와 현대차를 상대로 세계 여러 기업들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의 여러 기업들은 최근 적극적으로 한국 전기차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 그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국내에서 판매할 전기차에는 중국산 배터리가 탑재될 예정인데요. 그간 중국 정부가 차별적인 보조금 정책으로 한국 기업을 견제해 왔으며 자국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 시 자국 배터리를 탑재할 것을 종용해 왔기에 이번 한국 시장 진출에 대한 시선이 고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중국이 자랑하던 교체식 배터리의 충격적인 근황으로 그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현대차는 감히 넘볼 순 없는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다른 전기차 기업들과 격차를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 최고의 발명품으로 선정되며 큰 화제가 됐는데요. 그런가 하면 현대차의 다양한 전기차 모델들은 세계 각국에서 올해의 차로 선정되며 쏟아지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속적으로 한국을 견제해왔던 중국과 일본에서조차 그 반응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이라 마지못해 인정하고 나섰다고 하죠. 최근 전 세계 여러 기업이 전기차 경쟁에 뛰어들면서 전기차 시장의 경쟁은 무척이나 치열해졌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한국의 전기차는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내며 촉망받고 있는데요.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독일, 영국 등의 시장에서 한국산 전기차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이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미국 시장에서는 테슬라에 이어 점유율 2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자신의 트위터에 현대차가 매우 잘하고 있다는 글을 게재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죠. 현대차에 대한 호평과 기대감이 담긴 많은 트위터 이용자들의 글이 이어졌는데요. 한국의 전기차는 전 세계인들의 많은 관심을 받으며 전기차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중국의 여러 기업들은 최근 적극적으로 한국 전기차 시장의 문을 두드리며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데요. BYD, 볼보, 폴스타 등을 거느리고 있는 지리차 그룹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르노코리아와 공동으로 전기차 개발에 나섰으며 독자적인 판매망 구축도 준비 중이라고 하죠. 관련 업계에 따르면 BYD 역시 한국법인 규모를 확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BYD 한국법인은 2016년 설립된 뒤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버스 수출을 위한 판매사무소 개념으로 운영되어 왔는데요. 최근 사무실을 이전하고 대대적인 채용에 나서는 동시에 6개 전기차 상표 출원도 완료하며 버스뿐만 아니라 승용차까지 이르는 전기차 판매 라인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BYD는 쌍용 자동차와 파트너십을 맺고 전기차 전용 플랫폼 개발도 진행 중입니다. 한편 이들이 국내에서 판매할 전기차에는 중국산 배터리가 탑재될 예정으로 곳곳에서 걱정 어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BYD는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BYD는 자사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 판매를 바탕으로 시장 지배력을 높여가는 기업으로 지리차 역시 중국 배터리 기업으로부터 배터리를 공급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동안 한국 배터리에 대해 노골적인 차별 정책을 펼쳤던 중국이기에 이번 그들의 행보에
불편한 감정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중국은 북미, 유럽 등과 더불어 글로벌 3대 전기차, 배터리 시장으로 꼽히기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은 이미 중국 현지의 생산 설비 구축을 완료했으며 지속적인 증설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15년 전후부터 꾸준하게 투자를 이어오고 있지만 몇몇 공장을 제외하면 수익성 확보에 실패한 상태라고 합니다. 중국 정부가 차별적인 보조금 정책으로 한국 기업을 견제한 데 이어 자국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를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자국 배터리를 탑재할 것을 종용해왔기 때문이죠. CATL, BYD 등의 자국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한국 기업을 견제한 것인데요. 중국은 내연차 중심의 완성자 시장에서 기술 격차를 좁히는 데 실패한 이후로 전동화 시장에서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몰두해왔습니다. 배터리 사업 육성도 그때부터 본격화됐죠. 그 영향으로 최근 중국 전기차는 유럽, 동남아시아 등으로 활발히 진출하고 있으며 중국 외의 시장에서도 중국 배터리를 탑재하는 완성자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동안 한국 완성자 시장 진출에 번번이 고배를 마셨던 중국이지만 이번 전기차 시장 진출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한 국내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중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의 한국산 배터리 탑재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가 우리 도로를 누비게 된 상황을 어떻게 곱게 바라볼 수 있겠느냐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중국 배터리는 세계 시장에서 크고 작은 여러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배터리 교체형 전기차를 국가 주도 사업으로 정하여 그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미 다른 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연구해왔으나 결국에는 다들 중단한 연구입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표준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차마다 들어가는 배터리팩이 다르고 용량 역시 다 다릅니다. 배터리를 규격화하려면 수많은 차종의 구조를 다 바꿔야 하는데 이는 사실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죠. 또한 추후 배터리 기술이 좋아져서 배터리 충전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지은 배터리 교환소들 역시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 외 여러 단점으로 인해 세계 각국은 연구를 중단했으나 중국만은 연구를 계속해오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개발도상국의 전기차 시장을 장악하려는 중국의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은 전력 공급이 불안정한 나라가 많기에 운전자가 직접 전기차를 충전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중국은 배터리 교체형 전기차를 초기에 보급해 선점하게 되면 결국 이들 나라의 전기차 시장을 중국이 독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규모의 경제로 밀어붙이는 중국의 태도에 전 세계인들은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현대차는 여러 걱정 어린 관측들을 일축하며 그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다른 전기차 기업들과 기술 격차를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에 탑재된 기술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올해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가 된 것인데요. 해당 기술은 외부 전력 공급 기술인 VEL로 타임지가 선정한 특별 언급상을 받았습니다. 타임지는 매년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선정해 발표하고 있죠. 올해는 접근성, 인공지능, 의료 디자인, 엔터테인먼트, 로보틱스 등 26개 부문에서 혁신적인 제품 200종을 선정했는데요. 혁신 제품 외에 올해 시장에서 눈길을 끈 제품과 서비스의 특별 언급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현대차의 VEL 기술이 그 대상이 된 것입니다. VEL은 전기차가 외부 전자제품에 교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인데요. 해당 기술로 전기차의 전력을 활용해 차량 내부 또는 야외에서 노트북과 같은 전자기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자동차의 활용성을 높이고 자동차를 통한 경험을 한 차원 높였다는 점에서 업계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죠. 특히나 용량의 배터리가 적용된 아이오닉 5의 경우 4인 가족 기준 가구가 약 5일 동안 사용하는 전력량 약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데요. 최근 영국에서는 아이오닉 5의 VEL 기능을 활용해 세계 최초로 전기차 동력만으로 운영되는
간이 호텔 현대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아이오닉5는 최대 3.6kW 전력을 제공해 일상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전기를 화재 등 별다른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 마련된 호텔 현대는 숙박시설인 캐빈, 커피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바와 식당, 영화를 관람하고 주변 경치를 즐길 수 있는 영화관 등으로 이뤄졌는데요. 아이오닉5는 각 구역마다 한 대씩 배치돼 총 3대가 호텔 운영을 전담했습니다. 전기차 3대만으로 호텔 시설을 운영했다는 놀라운 사실에 전 세계에서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VEL 기술이 적용된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들은 세계 각국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얼마 전 아이오닉5가 미국 자동차 전문지인 모터트렌드에 2023년 올해의 SUV로 선정되는가 하면 EV6는 유럽 올해의 차를 수상하기도 했죠. 세계 각국에서 쏟아지는 호평에 지속적으로 한국을 견제해왔던 중국과 일본에서조차 마지못해 인정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아이오닉5의 인기가 높아지며 계속해서 그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최근 일본 올해의 차 최종 후보에 오르며 그 인기를 증명했습니다. 아이오닉5를 포함한 10개 모델이 최종 후보에 올랐는데 테슬라 모델 Y와 벤츠, 아우디는 물론 토요타의 전기차 역시 최종 후보에 오르지 못하며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최종 후보들은 시승평가를 거쳐 다음 달 중 최종적으로 1개 모델이 일본 올해의 차로 선정될 예정인데요. 아이오닉5의 심상치 않은 인기에 좋은 소식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현대차는 한국 차에 대해 인색했던 중국에서조차 이례적으로 칭찬을 받았는데요. 최근 중국 언론은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데뷔한 아이오닉6에 대해 중국산 자동차보다 아이오닉6가 메리트 있다며 충전 시스템 측면에서도 테슬라와 비교해 우위에 있다. 테슬라를 가장 위협하는 자동차라고 호평했습니다. 그 뛰어난 기술력으로 전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한국 전기차의 모습이 너무도 기분 좋은데요. 앞으로도 계속된 발전을 통해 전 세계로 뻗어나가길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